우리 약혼 깨자. 그 대신 내가 그녀와 결혼할 거야. 뭐라고? 그렇게 된 거야. 미안해. 그 옆에서 승리감에 찬 듯이 웃고 있는 여자는 나의 이복 여동생이다. 그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몇 달이 지났다. 깨진 약혼의 상처가 희미해지고 내가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퇴근길에 다시 여동생을 만났다. 왜 여기 있어?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게 재빨리 지나가려고 했지만 그녀는 찾았어 라고 말했다. 분노한 듯했지만 왜 내가 꾸중을 들어야 하는지 전혀 몰랐다. 오히려 화를 내야 할 건 내가 아닌가? 뭐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할 말이 없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넌 내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지? 뭐라고?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나는 영업사원이고 30살이 됐어. 1년 전에 마이클이라는 남자와 사귀기 시작했고 한 달 전에 청혼을 받았어. 우린 약혼했지만 오늘 깨졌어. 나처럼 결혼하고 아이를 갖고 싶은 사람에게 30살을 앞두고 약혼이 깨지는 건 참사나 다름없다. 마이클과 헤어진 후 나는 바로 친정으로 향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다. 물론 약혼이 깨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유가 너무나 잔혹해서 혼자 감당하기에는 힘들었기 때문에 엄마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는 지금 집에 있어. 오렴이라고 재빨리 말씀하셨다. 어디 계세요? 제가 데려오죠? 약혼자에게 차였지만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저 그런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혼자 갈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고 마음은 텅 비어버린 채로 전철을 타고 친정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현관에서 나를 기다리며 오렴이라고 말씀하셨다. 저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참았던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도 않고 내 눈물이 조금 가라앉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셨다. 그러고 나서 내 눈물이 조금 가라앉자 나는 그날 일어난 일을 어머니께 말하기 시작했다. 오늘 마이클을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 장소에 가니 베키도 있었어. 뭐라고?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신 건 당연했다. 베키는 나의 이복 여동생이다. 이복 여동생이긴 하지만 사이가 좋다고는 할 수 없다. 어릴 때부터 복잡한 관계를 맺어왔다. 나는 마이클을 베키에게 소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베키와 마이클이 왜 함께 있는지 전혀 몰랐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두 사람은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하퍼야, 오늘 내게 말해야 할 게 있어. 우리 약혼 깨자. 뭐라고? 물론 당장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최근 마이클과는 잘 지내고 있었다. 지난주에는 단거리 여행을 가기도 했고 결혼 반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나와 헤어질 거라는 징후는 전혀 없었다. 에? 이유를 말해줘. 베키가 옆에 있는 걸 보니 나쁜 예감이 들었다. 베키는 예전부터 내 남자친구와 친구들을 뺏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그런 일은 없었고 정말 그런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마이클의 대답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 그 여자와 결혼할 생각이야 였다.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베키를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고 어지러움을 느꼈다. 베키는 나를 향해 승리감에 찬 듯이 그렇게 된 거야. 미안해 라고 말했다. 마이클은 베키와 내 관계를 모를지도 모른다. 그래도 이게 우연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베키가 내 약혼을 깨기 위해 이런 일을 계획한 거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걸 알고 있어도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마이클이 베키를 사랑하게 됐다면 내가 아무리 말로 설득해도 그저 내가 못 이긴 것처럼 들릴 뿐이다. 약속한 사람을 뺏긴 것에 더 화를 내야 할 텐데, 헤어지기 싫다고 더 애착을 보여야 할 텐데.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러면 더 비참할 거라는 느낌이 들었다. 알았어? 괜찮아. 그저 그렇게 작은 목소리로 말하고 그들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러고 나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어머니는 내 모든 말을 들으신 후 조금 침묵하신 후 다정한 목소리로 많이 힘들었겠다. 괜찮을 때까지 마음껏 울어 라고 말씀하셨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있어서 다행이다. 당분간은 힘들겠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때 어머니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다. 하지만 알다시피 좋은 일이야. 네? 그 남자와 결혼했더라도 행복하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 예상치 못한 말씀에 당황했다. 뭐라고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시며 그런 여자를 쉽게 버릴 수 있는 남자니까. 그 두 사람 사이도 잘 안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 남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해치고 세운 행복은 허무한 법이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 증거는 없어서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곧 알게 될 거야. 하퍼야, 걱정하지 마. 내가 행복해질 거야.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지는 정말 궁금했지만 지금은 깊이 생각할 여유가 없고 이상하게도 어머니의 말씀을 믿을 수 있었다. 그래서 그날은 더 이상 캐묻지 않고 다음 날 일이 있어서 내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나는 과거를 멍하니 생각했다. 부모님은 내가 3살 때 이혼하셨다. 아버지는 불륜을 하고 우리를 버리셨다. 어머니는 그 이후로 혼자 나를 키우셨다. 그리고 불륜 상대가 베키의 어머니였다. 베키의 존재를 부정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베키가 나보다 2살 어리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버지의 행동이 얼마나 비열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어른이 되면서 그런 느낌은 더욱 깊어졌다.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나라는 딸을 조금은 신경 쓰셨던 듯하다. 생일마다 선물을 보내주셨고 1년에 몇 번은 외식도 해주셨다. 어릴 때는 불륜이라는 단어의 의미조차 모르고 그냥 나를 찾아주시는 아버지를 순수하게 사랑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런 나를 한 번도 꾸짖지 않으셨다. 베키를 처음 만난 건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다. 보통은 아버지와 나 둘이서 식사를 하셨는데 그때는 처음으로 베키를 데리고 오셨다. 그때는 아직 어린애였기 때문에 베키가 누구인지 베키에 대한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나보다 조금 어린 여자애와 놀 수 있어서 설레기도 했다. 물론 그때 베키도 어린애였을 뿐이다. 서로의 신분과 관계에 상관없이 잘 어울렸던 기억이 난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우리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지 궁금하다. 초등학교 시절은 아버지와 베키를 가끔 만나서 식사를 함께하는 정도로 지났다. 하지만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동아리 활동과 학원에 바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만나는 횟수는 줄어들었다.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아버지의 연락조차 끊겼다. 그때쯤에는 구체적으로 알지 않아도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아버지가 새 가족을 가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연락하려고 하지 않았다. 외롭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머니는 나보다 먼저 그런 감정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베키가 우리 학교에 전학을 왔다. 베키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같은 중학교에 올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녀를 보니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보는 기분이라 그녀를 불렀다. 베키야, 오랜만이야. 초등학교 때부터 베키는 항상 부드러운 흰머리카락, 큰 눈, 긴 속눈썹을 가진 여자아이였다. 다른 여자아이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미인의 전형이었다. 하지만 중학교에 들어와서는 더욱 아름다워졌다. 그야말로 신입생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존재여서 우리 학년의 화제가 되었다. 내가 그녀를 부르자 베키는 큰 눈으로 나를 응시하며 너 누구야? 라고 물었다. 바로 그녀라는 건 알 수 있었지만 나를 잊어버린 걸까?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놀았으니 이해할 수도 있었다. 우리의 복잡한 관계를 생각하니 설명하기도 망설여졌다. 제대로 대화를 나눌 수 없어서 실망스러웠지만 오인인 척하기로 하고 입을 열었다. 그때 베키가 아빠한테 버림받은 불쌍한 여자애지 라고 말했다. 뭐라고? 베키와 함께 있던 친구들도 당황해서 반복하게 했다. 아버지는 어렸을 때 끔찍한 여자에게 속으셨다. 그걸 참지 못하고 이혼하신 후 어머니와 결혼하셨다. 뭔가 필요한 거야? 무서워. 그러면서 베키는 나를 무서워하기 시작했다. 뭐라고? 끔찍한 여자라는 건 무슨 뜻이야? 아빠가 끔찍한 사람이지. 나는 반박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건 베키답게 전형적이었다. 내가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분위기는 완전히 베키에게 유리하게 돌아갔다. 무서운 선배야.
베키를 계속 괴롭히면 학생 상담교사에게 신고할 거야. 베키의 친구 중 한 명이 그렇게 말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어지지 않았고 결국 질투심에 귀여운 후배를 괴롭힌 선배라는 소문이 학교에 퍼졌다. 어렸을 때는 그렇게 잘 어울렸는데 베키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마음이 아팠다. 나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남자친구에게 차이기까지 했다. 그 남자는 내게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고 했다. 모욕감에 상처를 입은 것도 모자라서 몇 달 후 그는 베키와 사귀고 있었다. 이런 일이 2번이나 일어났다. 작은 중학교 커뮤니티에서 같은 사람과 사귀는 건 그렇게 이상한 일도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것이 2번이나 일어나는 건 우연이 아닌 이상한 일이었다. 베키에게 그 일에 대해 물어보려고 했지만 그러자 오히려 나를 괴롭힌다는 비난을 더 받았다. 게다가 나에 대한 그런 거짓 소문은 졸업할 때까지 계속됐다. 결국 나는 베키를 이해하기 포기하고 중학교에 있던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고등학교에 다니기로 했다. 거기서는 소문도 없었고 베키도 없었으니 더 이상의 괴롭힘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다. 고등학교 생활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봄, 최악의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베키가 같은 고등학교에 전학을 왔고 나와 마찬가지로 축구부 매니저가 되었다. 베키는 나를 보자마자 아, 하퍼야. 오랜만이야. 반가워 라고 말했다. 이번에는 중학교 때 날 괴롭히던 그 애가 아닌 착한 후배처럼 행동했다. 중학교 때 나를 괴롭히던 그 애와 같은 여자다. 나는 그녀의 극적인 변화를 따라갈 수 없었고 선배와 후배로서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다. 나쁜 짓을 할 생각은 없었지만 베키가 미소 뒤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서 무서웠다. 나의 나쁜 예감은 적중했다. 하퍼야, 왜 나한테 그렇게 차가운 거야? 내가 뭔가 잘못한 거야? 기분이 안 좋아. 축구부 전원 앞에서 베키가 울면서 그렇게 말했다. 뭐라고? 내가 그렇게 심하게 대했다고 생각지도 않았고 누군가 심하게 대했다면 항상 나에게 그런 태도를 취했던 베키였다. 베키는 피해자 행세를 하며 나를 모욕하려고 했다. 또 시작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미 늦었다. 축구부 선수들은 모두 귀엽고 밝고 배려심이 많은 베키를 좋아했다. 나는 매니저로서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했지만 이 상황에서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나쁜 사람은 나였다. 결국 학교 행정부에서 후배를 괴롭힌다는 경고를 받았고 축구부에서의 입지도 나빠졌다. 후배를 괴롭힌 못된 선배라는 딱지가 붙은 것이다. 그 당시 나는 같은 학년의 축구부 주장을 좋아했다. 2년 넘게 조용히 그런 감정을 키워왔고 좀 과시적인 말이 될지 몰라도 우리는 잘 지내고 있었다. 데이트도 하고 그런 식이었다. 하지만 그런 소문이 퍼지면서 당연히 거리가 생겼다. 여름방학이 끝나고 그는 베키와 사귀고 있었고 나는 악몽을 꾸는 줄 알았다. 베키는 왜 나를 이렇게 싫어하는 거지? 이게 다 우연이라고 한다면 할 말이 없다. 하지만 학교 동아리 활동에서도 나를 괴롭힐 만큼 베키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빠를 뺏어간 사람이 원망스러운 건 이해하지만 베키는 부모님이 모두 있는데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베키의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는 고등학교 생활을 최악의 방식으로 마감하고 베키의 괴롭힘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학을 결심했다. 베키는 그렇게까지는 나를 쫓아오지 않았다. 유학을 마치고 일본에 살면서도 베키는 한동안 나타나지 않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베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 나는 학창 시절의 악몽과 그 원인인 베키를 잊고 행복하게 결혼하려고 노력했다. 베키에게 또 괴롭힘을 당할 줄은 몰랐다. 이게 운명의 장난인가? 아니면 베키가 또 무슨 짓을 꾸미려는 건가? 모르겠지만 베키를 두려워하며 살고 싶지는 않다. 그건 확실했다. 그 이후로 나는 불필요한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 사람과는 달리 일은 할수록 결과가 나온다. 회사에서도 내 업무 성과를 인정받았고 그런 성공 경험들이 조금씩 내 마음을 치유했다. 엄마의 말이 맞았다. 포기하지 않는 한 긍정적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마이클과 헤어진 후 몇 달 후 퇴근을 하고 집으로 가기 위해 역에 도착하니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 베키?
역 근처에 있는 조각상 앞에 서서 베키가 있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마이클을 만날까? 어쨌든 베키를 마주치는 건 절대로 피해야 했다. 지금은 남자친구도 없고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지만 또 무엇을 뺏을지 모른다. 베키가 날 알아채지 못하도록 조심조심 개찰구로 향했다. 그런데 찾았어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널 찾고 있었어. 그리고 팔이 꽉 잡혔다. 눈에 분노가 가득한 걸 보았지만 왜 내가 화를 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화를 내야 할 건 내가 아닌가? 뭐야? 할 말이 없어. 베키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다. 하지만 베키는 다시 내 손목을 잡고 강제로 개찰구 옆으로 끌고 갔다. 이 여자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횡포한 거야? 충격과 짜증이 뒤섞인 기분으로 조용히 그녀를 따랐다. 사람이 별로 없는 곳에 도착하자 베키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내뱉었다. 나를 속인 거지? 뭐라고?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모르겠어서 순간적으로 반박했다. 바보짓 하지 마. 마이클 얘기야. 당연히. 뭐라고? 마이클에 관한 일에 있어 가장 상처를 받은 건 내가 아닌가? 그녀가 나에게 화를 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자 베키는 내가 믿을 수 없는 말을 했다. 마이클이 내게서 2천만 원을 피엔쥐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과 공모했지? 뭐라고? 무슨 소리야? 내가 진심으로 놀라자 베키는 기력이 빠져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러니까 몰랐다는 거야? 마이클이 엄마의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2천만 원을 빌렸어. 그런데 돈을 준 다음 날부터 연락이 끊겼어. 집도 비어 있었어. 널 이용해서 남자들을 뺏어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런 건 아니야? 그녀가 하는 말이 사실이라면 마이클은 결혼 사기를 저지른 거다. 약혼한 사람이 사기꾼으로 밝혀졌다는 건 믿을 수 없다. 그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정말 몰랐어. 사실 마이클도 나에게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돈이 없었고 엄마에게도 부탁할 수 없다고 말했으니까 약혼을 바로 파기했지. 너희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내게서 돈을 못 받으니까 표적을 너로 바꾼 거겠지. 가슴 아팠던 마이클에 대해 마치 남의 일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서 나 자신이 놀랐다. 하지만 베키는 당연히 그런 건 생각할 처지가 아니었다. 보석 가게에서 남자와 행복한 모습으로 나오는 걸 보고 화가 났어. 그래서 보복하려고 그 남자를 뺏은 거지. 하지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마침내 베키의 진심을 들었다. 내가 의심했던 대로 그녀는 고의로 내 남자친구, 내가 사랑하는 사람, 심지어 내 약혼자까지 빼앗아갔다. 나는 베키에게 짜증이 나서 말했다. 너는 예쁘고 밝고 매력적이야. 하지만 나의 불행만을 바라며 생각 없이 행동했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재앙을 스스로 초래한 거지. 이번에 내가 끼어들지 않았다면 다친 건 나였을지도 몰라. 너 스스로 내 인생을 어렵게 만들었어. 그러자 베키는 내 말을 가로채며 분노에 차서 외쳤다. 닥쳐. 감히 나한테 설교하지 마. 내가 아니었다면 아빠는 전부 내 것이었을 거야. 그게 싫었어? 엄마와 아빠는 항상 너의 양육비를 두고 다투셨고 아빠가 너를 만나러 오실 때마다 엄마는 울으셨어. 나는 너가 싫었어. 베키의 진심을 들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어머니와 둘이서 남겨진 나는 아버지의 부재를 가끔 느꼈지만 그런 다툼을 목격하거나 가슴이 아픈 감정을 경험한 적은 없었다. 물론 내가 모르는 방식으로 어머니가 슬퍼하셨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의 딸로서 행복하게 자랐다. 반면 부모님이 모두 있는 행복한 가정을 갖춘 듯한 베키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나를 괴롭혀도 된다는 건 전혀 아니다. 베키의 진심을 처음 들으니 동정심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저축한 돈을 다 빌려주었고 빚까지 졌어. 결혼하겠다고 직장도 그만뒀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베키가 한탄했다. 나를 괴롭히려다 결혼 사기에 걸려든 건 그녀의 잘못이다. 솔직히 그녀가 이런 일을 당한 것도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그녀의 말을 들은 후에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돈은 도와줄 수 없어. 하지만 직장을 구하는 건 도와줄 수 있어. 내가 제안했다. 뭐라고?
그녀는 내가 그녀에게 구명줄을 던질 줄은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우리 회사에서 방금 접수 담당 직원이 그만두었어. 대체 인력을 찾고 있어. 물론 다시 나를 괴롭히려고 한다면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교훈을 얻었다면 최대한 도와줄게. 나도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자매다. 베키가 그렇게 망가지고 울부짖는 모습을 보고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베키가 흐느끼며 울었다. 모든 일에 대해 후회가 컸을 것이다. 그 이후로 베키는 정말 우리 회사에서 접수 담당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많은 괴롭힘을 당했고 다시는 그녀와 관련된 일은 하기 싫다고 생각했는데 회사에서 일하는 나에게 그녀를 초대할 생각을 했으니 내가 얼마나 멍청했는지. 예상대로 베키는 밝은 외모와 타고난 총명함 덕분에 회사에서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침내 교훈을 얻었고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내가 지나가면 조금 당황해하는 표정을 지지만 더러운 소문을 퍼뜨리거나 가짜 목소리로 말하지는 않는다. 솔직히 안도했다. 그런데 약혼했을 때 어머니가 마이클의 의심스러운 전화 통화를 한번 들으셨다고 한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약혼이 파기되었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셨다고. 상황은 우리가 상상한 것과 달랐지만 결국 어머니, 베키, 나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머니의 말을 기억할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행복할 거야. 잘 될 거야. 마음속으로 외친다.